글씨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안 먹네요. 잠깐만요. 왜 커져가 안 먹지? 네. 오늘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권 그 제2장 시장과 경제 후반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과 지리, 기업들과 그것이 속한 공간. 상인들은 언제나 구매자, 공급자, 채권자, 채무자와 관계를 가지는데 이들의 거점을 지도로 나타낸다면 그 공간은 그러니까 그 상인의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의 총체인데 그 13세기 후반에는 피렌체 상인 가문인 잔필리아츠가 사람들이 알프스 지역에서 그리고 1559년경에는 토스카나 출신인 안트워프의 카프니가가 북해에서 피렌체까지 좁다란 방추 지역에서 그리고 17세기에 토스카나의 살미니아티가는 지중해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인의 활동 공간은 그 각 시대의 주어진 시대의 전국적인 공간 혹은 국제적 공간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 만약에 이제 이 가문들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가 팽창기였다면은 상인의 활동 공간도 이제 빠르게 확대됐겠죠. 그리고 또한 그 가문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환원이라든지 화폐, 귀금속, 그 죄앙적 상품인 향신료라든지 후추, 비단 이런 것들이나 유행 중인 상품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그 활동이 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의 금융업의 공간은 다른 종류의 공간에 비해서 더 일찍 발달을 했고 확장이 되었는데 16세기의 발전이 전기시나 시장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가와 벨저가의 다양한 사업이 자리 잡고 있던 공간이 갑자기 팽창한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거대 상인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간 정도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 기업들이고 이들 총체의 변화인데 17세기에 이들의 총량은 감소했다가 18세기에 다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금융은 유럽을 넘어 세계 극한까지 도달을 했고 거부들의 조직은 영구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도시의 공간. 도시는 서로 연결된 여러 공간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란 식량을 공급하는 권역, 이 도시의 화폐와 도량령을 사용하는 권역, 장인들과 새로운 부르주아들을 도시에 충원해주는 권역, 그리고 도시의 신용산업이 미치는 권역,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권역,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도시로 전해지거나 도시에서 퍼져나가는 연속적인 이 권역을 둘 수가 있어요. 독일 니른베르크를 예를 든다면은 일단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가요. 네. 독일 니른베르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얘기 나오게 될 여기 베네치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트베르펜 여기 이제 안트베르펜하고 베네치아 사이에 니른베르크가 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계속해서 얘기 나오게 될 라이프치히가 여기 있고 마그데부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1558년경에 니른베르크는 그 산업, 상업, 금융에서 모두 1급 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16세기 전반에는 이 유럽 경제의 기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육로 수송 활동이 증가했는데 이곳이 니른베르크 이곳이 베네치아와 안트워프의 중간이었고 그리고 지중해와 대서양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었어요. 1570년에 니른베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파산이 잇따르고 대신 라이프치히와 전기시들이 성장을 했는데 라이프치히는 독일의 광산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국생 시장을 유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그데부르크의 중계를 벗어나서 직접 함부르크랑 박, 박티케와 이제 연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베네치아와도 강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동구와 서구 사이의 상품 중개소가 되었어요. 이런 도시 공간은 지역적인 공간과 국제적인 공간이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지역적인 공간은 단거리에 걸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성격인 반면에 국제적인 공간은 단속적인 성격의 것이고 식량이 위기와 같은 때는 수송이나 해상 무역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도시가 이웃 지역과 영구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이나 국제 무역도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재료 시장. 활기찬 도시에는 대상인들이 존재하고 또 가장 뛰어난 상업은 엄청난 거리를 두고 수행되는 이제 무역인데 원격지 상업은 부와 성공의 이제 표시였어요. 설탕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물이었고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소비량과 분배 지역을 넓혀갔는데 이 지중해 설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것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설탕 사업의 여러 과정 중에서 설탕 산업 생산은 결코 큰 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설탕 생산이 그러니까 예속적인 노동을 쓰는 하급 차원을 밀려나게 됐고 이런 하급 차원에서만 그 설탕 생산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추 무역의 경우에는 베네치아의 후추는 이제 이곳에 쌓여 있다가 독일의 대구매자들에게로 분배됐는데 17세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대형 창고가 후추의 중심점이 되었고 하지만 설탕의 경우에는 유럽의 교역만 전체를 놓고 볼 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1654년에 네덜란드는 브라질의 노르데스테 지역을 상실하면서 설탕 산업에서 실패를 겪었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설탕 생산이 결정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사정이 더 악화되었는데 그러니까 생산의 분할, 정제업의 분할, 그리고 시장의 분할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설탕의 대생산국들이 수출도 하고 전매도 했지만 조당을 사들이고 설탕 정제소를 이제 세움으로써 설탕 시장의 국내화가 유럽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됐죠. 귀금속 뭐 다 아시다시피 귀금속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결국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귀금속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해요. 그러니까 귀금속은 광산이나 사금 채취장에서 나온 조각이라든지 지금 쇠막대 주개라든지 화폐라는 가공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는데 그렇지만 화폐는 이 귀금속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빠르게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관통하는 이 유통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방식은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생산, 이전, 축적의 단계에서 살펴보면은 생산, 금과 은을 상출하는 나라들은 거의 언제나 원시적인 나라들이고 이곳에서 큰 수익을 얻는 집단들은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차원의 분업에서 광부의 일은 가장 비참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몫이었고 광산의 세계는 산업 세계와 프롤레타리아의 세계를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축적. 귀금속을 수입하는 지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유럽에서만큼 귀금속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은 아시아를 둘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저장소는 중국과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금이든 은이든 차이를 두지 않고 받아들인 반면에 중국은 은을 더 선호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은이 16세기에 유럽에서 가격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 유입이 되어서 이곳에서도 물가의 앙등을 가져왔고 그리고 최근에 한 중국 사관은
1571년에서 1821년 중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한 은 가운데서도 적어도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곳에서 은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전 기금속을 생산하는 나라와 축적하는 나라 사이에서 이슬람권과 유럽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중개지 역할을 했고 상업이 전면에 크게 부각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문호가 크게 열렸고 기금속이 마치 일반 상품처럼 활발하고 자유롭게 유통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은을 유출시켰고 이 은은 세계로 일주했고 대신에 유럽은 금을 과대평가했는데 이것은 금을 묶어두고 상인과 상인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중요한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유럽이라는 세계 경제의 내부에서 금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제 방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의 대량 유출은 유럽 경제 내부에서 지폐라는 임시 방편이 큰 성공을 거두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먼 곳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도록 이제 부추겼고, 그리고 상업에서 귀금속을 대체하는 방편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은을 얻는 대가를 직물, 향신료, 약품, 차와 같은 식물로 이제 갚으려고 한 데에 비해서 유럽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광공업에서의 노력을 이제 배가를 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것은 유럽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도전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와 무역 수지. 어, 무역 수지. 무역 수지는 그 연말의 상인의 대차 대조표와 같은 것인데 토마스 스미스의 그 잉글랜드 왕국의 공공 복리에 관한 서론에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지 말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21년 토머스 먼의 동인도에서의 영국 무역론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식과 일치하는 수지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 책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무역 수지는 그 두 나라 사이에 교환된 상품 가치들을 재보는 것, 그러니까 상호 수출과 수입을 비교하거나 상호 부채를 비교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적자는 일시적으로 환어음을 통해서 지불을 연기해서 메울 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환어음을 통해서 계속 메우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기금속이 이전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모든 중상주의 정책은 적어도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귀금속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수지 균형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최소한의 정책이고 가장 좋은 것은 흑자 수지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를 귀금속 보유량과 동일시한 모든 중상주의 정부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수의 해석. 무역 수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무역량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1785년에 영국은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130만 파운드를 러시아는 영국으로부터 50만 파운드를 수입을 했어요. 하지만 이 수송 과정과 가격 상승, 재수출 등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국이 이득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한 나라의 수지는 상업적인 총체, 다시 말해서 그 경제의 모든 수지들의 총합 속에서 보아야만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1700년 전후의 프랑스와 영국, 1675년 영국은 대프랑스 무역에서 적자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특히 프랑스로부터의 밀수가 주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영국은 자국산 나사의 수입을 이제 프랑스에다 요구를 했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자 무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동안은 무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지가 않았었는데, 무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자 양국 사이의 상업 관계를 재건시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때 프랑스 쪽 대표는 영국이 지난 50년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프랑스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런 갈등 끝에 이들은 상호 문호를 개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상주의 근저에 깔린 민족주의적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40년 뒤에 데이비드 휴먼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프랑스 포도주가 영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영국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프랑스 포도주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더 비싸게 사오게 된다. 영국과 포르투갈. 18세기에 포르투갈은 인도양 지역을 거의 상실했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포르투갈이 신경을 쓴 곳은 브라질이었고, 브라질에 대한 감시와 착취를 이제 늦추지 않았죠. 설탕, 금, 다이아몬드, 커피를 통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익을 얻고 있었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이제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스본과 포르투갈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있는 그 콩정크티리를 받아들인 결과였고, 콩정그트리가 좋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되고 콩정그트리가 나쁘면 모든 것이 이제 서서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나태했기 때문에 나태했지만 번성을 누리던 그 한가운데로 영국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들어왔고 교육 조건이 포르투갈에 이제 유리해서 영국 직물이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포르투갈에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이제 올랐고 이런 과정에서 영국은 포르투갈 시장을 조금씩 이제 잠식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북부에 투자를 영국이 이제 북부에 투자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성공을 시켰고 리스본에 식량을 보급을 했고 그리고 모직물을 통해서 브라질의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금과 다이아몬드가 영국으로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은 포르투갈의 브라질 경영을 장기간의 크레딧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영국을 포르투갈에 대한 수지는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1700년대 말에 포르투갈은 금 대신 이제 은화를 대량 주조함으로써 1세기 전부터 영국으로 수출되었던 포르투갈 화폐를 도로 수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동유럽과 서유럽, 다른 예들에 비해서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이 발트해 지역에 대한 것인데 서유럽 전체가 발트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트해 지역이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유사한 여러 민족들인 스웨덴, 모스크바 공국, 폴란드, 엘베강 동쪽의 독일, 덴마크 이제 이쪽을 포괄을 하는데 발트해 무역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그 유통 체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품과 현찰과 크레딧이 유통되는 다자간 무역 체계로 그중 크레딧의 유통로는 끊임없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틱해 지역의 교역과 동유럽 경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러시아가 나르바를 이제 상실하고 상실한 1581년 이후에 발티케 지역의 해로는 모스크바 공국의 상품이 수출되는 그러니까 육로의 활동의 일부를 탈취당했고 그러다가 30년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중부권의 도로들이 끊기면서 다시 발티케 지역의 교역이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국제 수지에 관하여 전체적인 국제 수지에 관하여 에서는 중요한 것은 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 전체를 한 단위로 파악하여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인데 대서양 연안 항구들의 국제 수지에 관한 원칙은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와 맺고 있는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프랑스 전체와 다른 모든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제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통상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았어요. 그렇지만 국가 경제 전체에 비해서 국제 무역은 아주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앙리 2세 치할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에 대해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고 이탈리아에 대한 적자는 리옹 전기시와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은 프랑스인들은 비단이라든지 벨벳, 향신료, 대리석 등을 이제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 흑자는 이탈리아로의 적자로 이제 상쇄가 되었죠. 16세기 프랑스의 수입은 3,500에서 3,600만 리브였고, 그런데 당시 프랑스 국제 수지는 흑자였기 때문에 수출액은 3,600만 리브르를 조금 상회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액은 이제 7,500만 리브르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50년에 프랑스의 1인당 국민 소득을 계산하면은 약 12카트였고, 그렇다면 2천만 명의 국민
총 소득은 4억 6천만 리브르 투르누아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예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약 한 3억에서 3억 2천만 리브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대무역 액수보다 훨씬 큰 액수죠. 그렇지만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아주 작다고 해도 경제적 중요성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무역 수지상의 파국적인 적자와 지출은 국내 경제의 일대, 그러니까 파괴 내지는 적어도 악화를 가져온다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와 중국이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보면은,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적인 악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1760년 이후에 인도와 1820년대 혹은 184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료나 기타 아시아의 상품들은 반드시 은을 지불하고서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르투갈인들이나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은화를 보내왔어요. 그러나 향신료의 생산지 가격이 이제 오르자 유럽인들은 아시아 내 교역이라는 연안 무역에 이제 필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결하려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현지에다가 식민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불가능했죠. 1730년경 이후부터 인도의 무역 수지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은 항해를 크게 늘렸고 상품 및 은의 유입을 이제 크게 증대시켰고, 용의주도하게 이제 이들은 교역망을 활성화시켰고 발전시켰고, 이 인도 무굴 제국을 쇠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국 회사와 프랑스 회사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던 시대였었고, 이때부터 인도 경제에 이제 부식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1750년도에 있는 이 플라시 전투, 어, 이 플라시 전투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는 벵골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플래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곳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었고 인도를 식민지했고, 예, 그렇게 해서 영국과 유럽 전체가 점차 유리한 국제 수지를 이제 누리게 되었죠. 각 개인들도 동인도 회사에서 보낸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이제 얻었고, 인도는 이때부터 명망 있는 생산국이라든지 상업국의 직위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영국 산물을 사고 원재료를 공급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도보다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더 늦게 이런 운명에 빠졌는데, 그렇지만 18세기 유럽의 폭발적인 수요, 이제 차를 이제 차에 대한 수요죠. 수요 때문에 차 재배지가 끊임없이 이제 증가했고, 이것은 차 재배지가 늘어났으니까 면화 재배지가 축소를 왔겠죠. 그리고 면화가 부족해졌고, 예. 그래서 19세기에는 중국이 인도에서 면화를 사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도가 중국에 대해 무역 수지를 이제 개선하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영국이 중국에 대한 수지 개선이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최후의 일격은 1780년대 이후에 들어온 이제 아편이었는데, 이 아편 전쟁은 불평등 조약들의 이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내부적인 태만과 즉 무질서에 의해서 외부적인 충격이 이제 증폭된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유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동의 교환 체제와 이전의 균형을 교란시켰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리매김. 시장은 교환, 유통, 분배 등과 상통하는 말인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상당히 규모가 큰 교환 형태, 소위 시장 경제라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체제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복합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 생활, 나아가서 사회생활이라는 전체 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봐야만 이해가 가능한데, 이 복합체 자체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변화하고 따라서 어느 순간순간에도 같은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 같은 범위를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은 이제 분업을 통제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생산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분업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시장의 역량인데, 게다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곳,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 가격 기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곳인데,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시장이 경제 전체의 모터 역할을 하는 장치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주장에 의하면 유럽과 세계의 성장은 시장 경제의 성장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은 근거리 및 원거리 무역이 시장이라는 질서 내에 편입되고 세계의 단일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활동적인 경제라고 해도 상당히 넓은 영역이 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무관한 채로 남아 있었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바로 이러한 외진 지역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들이 생산과 소비의 일반 흐름에 이제 동참하도록 만들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마침내 시장 메커니즘을 이제 일반화시켰고 그리고 자체 주도적이고 경제 전체를 지배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시장. 이것이 경제 성장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수세기의 시간을 가로질러 교환이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사람이 살아왔던 시간 전체로 이제 봐야 하고 그리고 여기 시장에는 지금 현재와 고대와 공존하는 그런 이제 교환 장소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 카빌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빌리아는 그 언덕 중턱에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마을들이 이제 이렇게 언덕 중턱에 있으면서 이런 빈터에 시장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개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카빌리아 시장들. 그리고 오늘날 이 배냉이 시장, 그러니까 마을 밖에 세워주고 울긋불긋한 배냉이 시장이다라고 책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배냉의 시장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배냉이 시장이라든지 카벨리아 시장 이런 데서 현재와 고대가 공존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고 어떤 한 지역 내 여러 시장들 사이에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때부터 시장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가격은 변동을 계속해왔고 13세기에는 이미 전 유럽에 걸쳐서 가격이 함께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준의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시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긴 역사에서 이때까지 소규모 시장이었던 시장을 도시가 병합을 하게 되고 도시가 대단위로서 경제 순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 시장은 페니키아인에서 만들어졌고 거의 동시에 그리스의 도시들은 시 한가운데 있는 아고라에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화폐를 이제 발명하고 그리고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화폐는 시장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해도 명백히 시장을 확대시킨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결국 시장 경제는 한 걸음씩 이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현재는 증거를 제시하는가? 다국적 기업인 거대 회사들이 지난날의 중요한 시장 질서, 고객의 힘, 시장 경제를 이제 다 뒤엎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인 광고를 통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힘이 있는 이 대기업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장들의 법칙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경제라고 부른 것과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 사이의 영역 차이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중세 이래 유럽에서 언제나 이제 지속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산업화 이전 시기 모델의 이제 세 번째 영역을 더해야 한다. 세 번째 영역 이것은 그러니까 비경제라는 제일 아래층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브로델이 얘기하는 게 그 브로델이 그 3층집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사를 3층집 모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밑이 그 물질 생활 그리고 그 위가 교환 경제 그리고 그 위가 자본주의 요 3층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경제라는 것이 제일 아래층이고 경제는 이곳을 부식도로 삼아서 뿌리를 내걸리고 있지만 이 최하층은 이제 거대하고 그리고 이 위에 시장 경제의 영역이 수평적으로 여러 다양한 시장과 연결을 늘려가고 어느 정도 자동성이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경제라는 층 위에 그러니까 반시장의 영역, 이거 자본주의죠. 이게 이제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가장 약삭빠르고 가장 강력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영역이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